네, 지금부터 202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이사 신정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멀리서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며 관심을 보내주신 학회 내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내된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중에서 감사패 전달과 우수 논문상 시상은 학회 행사 말미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사의 시작을 위해서 송양민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여지껏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4월, 5월에 이 행사를 갖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적 거리두기 여러 그 조치를 발표하고 저희들 또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만 최근 약간의 그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서서 저희가 온라인 그 이 학술대회 형태로 학술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온라인 학술대회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이 보완할 점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그 학술 대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요즘 여러 그 상황과 또 그 이 경제적인 상황 여러 요건으로 이 한꺼번에 자리가 마련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그 우리 학계 원로이신 이규식 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리고 선우덕 성결대 교수님 우리나라 보건복지학계의 원로 부신들이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학계에 저명한 그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방송으로 그 지켜봐 하시는 분들 또 끝날 때까지 그 응원해 주시고 또 그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학회는 보건복지연금 전문가들이 모인 연합학술 단체입니다. 역사가 30여 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그 회원분들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그 후원하시는 분들께 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방송 끄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규식 원장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이규식 원장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신종 감염병과 보건복지체계의 대응 이런 주제로 세 개의 대주제 밑에 이제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이 주제를 정한 것도 상당히 시기에 맞고 세 분 발제자들 그동안에 이 자료 준비를 아주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로서는 후배들이 앞에 선배들보다는 훨씬 그 지적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논문 보고 절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이것은 대한재난의학회 회장 김인병 선생이 발표하실 예정이었으나 오늘 아마 병원에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응급한 일이 발생해서 그 주제를 대신 그 학회 총무이사인 신정우 보사연 연구위원께서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각자 발제자 한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 한 8분 정도 생각. 신 박사, 수고하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돼서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생각의 정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제가 이 김인명 교수님께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발표자께서 직접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다 전달되지 못할까 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신종 감염병 발생에 있어서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재현하고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명지병원 사례를 포함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3개의 구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두 번째 구간이 우리의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상당히 많은 환자가 급속하게 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잠깐 그 추세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최근에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그 여러 권역 중에서도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또 특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서는 대구, 경북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패스에서는 이 수도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비단 우리나라의 이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남미 국가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 그래프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같은 아프리카 권역에서도 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3개의 그 패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피크점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어떤 공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메르스를 조기에 박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2018년에 두 번째 사태가 좀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정부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크나큰 관심과 협조로 조기에 종식됨으로써 2차 감염까지는 지역사회로의 감염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정책들이 마련되고 국가가 사업들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이 김인병 교수님께서는 ER, 즉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가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시설에 있어서의 변화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음압 격리실이라든지 아니면 격리병상 또는 선별진료소,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고 또 확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들의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중증도에 따라서 있어야 될 구역을 분별하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특히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감염에 대해서 그런 우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처, 이러한 것들이 운영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권역, 전문 그리고 지역까지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대컨대는 이 기관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특히 이 오늘 자료에서는 경기도에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응급의료, 즉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증감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서도 지역별로도 증감을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환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좀 문제됐던 것이 아마 병원 폐쇄 그리고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문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병원 폐쇄 같은 경우는 환자 즉 코로나 환자가 다녀감에 따라서 이 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이 시설들이 어떤 폐쇄 조치를 당했는지 또 특히 병원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환자를 이송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그 거부 사태들이 일부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대해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진료센터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정병원 이송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이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둘러봤을 때 이 급성호흡기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을 방문해서 응급실이 폐쇄됐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을 대면했던 의료진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당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에 대한 수용 거부까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증과 중증도 이상인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경증 환자들은 상당히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증도 이상은 이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추이가, 그러니까 환자의 발생 분포 내지는 발생되는 그 수가 변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아마 제시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응급의료 시설,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안에서 이 음압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들여다봤을 때 이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환자가 급감했다는 점, 바로 이것은 이제 경증 환자가 줄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입원율 유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또 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사망 환자가 조금 늘었다는 것이 특색이 있는 점이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망 환자가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뭐 개략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은 바로 방금 요약해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병원의 진료 체계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이 병원은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는 뭐 아주 뭐 낮은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외래센터에서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중앙 감염병 센터라든지 또는 권역별 감염병 센터라든지 이러한 곳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체계를 국가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기적인 준비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단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크게 네 가지로 교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역별 지역별로 그 감염병 진료 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환자를 배치하고 또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중환자 관리를 위한 그런 역량들을 좀 더 높여야 된다. 특히 뭐 병상과 장비와 인력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의료기관 내의 선별진료소라든지 안심외래를 재정비를 해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메르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사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이런 감염병들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거센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 그런 준비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 이건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보면 특히 이제 두 번째에 있어서 환자 배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시간대에 이 OECD에서 행사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영상으로 진행될 계획이고요. 이 회의에 저도 참석할 계획이지만 그 가운데 아마 우리나라의 사례가 하나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OECD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병상들을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어떤 현황인지를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그 나간 자료 중에 저희가 이제 방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들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자원을 관리를 했다. 물론 이제 그간의 자원이 어느 정도 충분해서 특히 이제 병상에 있어서는 서구 국가들이라든지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보다는 우리가 좀 병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상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병상들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가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했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코로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를 할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이 교수님께서도 전하시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욱이 중요하게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감염병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자 그리고 이제 비감염병 즉 만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이 비감염병 환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오늘의 발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뭔가 긍정적인 부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코로나 자체에 긍정적인 어떤 것을 신호를 줄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응급실 이용 행태를 봤을 때 경증부터 중증까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응급실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과밀화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 사례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응급의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훈이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응급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목표를 크게 5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들을 안전하게 또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의료진을 포함하여 비의료진까지 전부 다 안전한 공간 속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아마 이제 명지병원의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발표 자료에 담겼던 그런 내용들, 국가가 얘기하는 방향대로 이 병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 그리고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이제 명지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학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아마 김인병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듭니다. 발표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이크는 저희 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오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신정우 총무사께서 제1주제를 잘 소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시설의 과제와 대응 방안에 관해요. 한신대학교의 홍선미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분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홍선미 교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반적인 사회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할과 그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과제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해봤고요. 전반적인 사회 변화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간의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약간의 정리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1월에 처음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할 당시에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어떤 예상 밖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방역의 주체 임무를 맡기도 했던 그런 어떤 이제 정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것이 1월 말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 사실은 이제 그 검진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중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심리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지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파장들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동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문제점도 좀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단계별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상징적으로 그 한겨레에서 조사했던 그 국민들의 감성어 분석을 보니까 3월과 4월 이제 좀 업데이트가 좀 덜 된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파란색이나 녹색의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긍정 부분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부정적인 의견들은 좀 줄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는 상당히 이제 정서적인 이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잡았던 키워드는 언택트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택트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학회, 뭐 화상회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익숙해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 이제 익숙하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비접촉 방식으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 대응하는 것이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도 이렇게 이제 상당히 변화했던 것을 여론 속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제에 가깝게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이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좀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저희가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용시설로서 이용자들이 방문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지금 휴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225개의 사회복지 기관 잠정 폐쇄 이런 발표가 이제 2월 상당히 빠르게 되었고요. 집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 지침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발빠른 대응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 같은 그런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또 이제 지역 이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다중시설에 대한 이제 대응이 절실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대응 지침들이 발표되긴 했고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이제 사회적 우려 또 이 과정에서 인권위에 이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제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조사나 진단 검사, 방문 조사 등이 이루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아동으로부터 뭐 노인이 있고 또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굉장히 이제 접촉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고요. 침실도 이제 1인 시설, 1인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첩하고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형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정부에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이제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보면은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리 지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모든 시설이 공통적으로 인력 지원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소규모 생활시설 같은 데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들을 그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좀 인력 지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의 대응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의 문제에 좀 더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또 사실은 병원으로의 이송이라든가 그 이전의 선별 검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사회적 배제 안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선별진료소 이용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의료적 대응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문제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위기적 상황에서 처음 발생하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그간 2020년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됐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침 가운데 여러 이제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고됐지만, 일단 집단 감염을 위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약간의 인권의 이슈는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집단 감염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이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일괄적인 이제 격리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라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도 좀 더 좀 세밀하게 보고요. 그 부분에서 보호와 격리의 이중성, 이 문제,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적정한 생활의 수준이나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폐쇄병동이라든가 주거권이나 생활권이 침해되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그런 1인당 한 평의 공간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그런 다인실의 생활 형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났다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던 부분이 좀 드러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간의 이제 서비스 공급이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생활 영역, 생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방식을 좀 새롭게 짜고 차세대 사회보장 서비스의 틀 안에서 좀 검토하는 것이 이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침은 특별히 이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전에도 있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이라든가 또 기관이나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서비스뿐 아니라 시설이나 환경 영역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3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한가라는 우려는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내용들이 여러 영역에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용시설도 나름대로 휴관 상태이지만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이용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대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점검, 지자체 현장 점검, 또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동 점검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아동의 생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제 사생활이나 권리보장 차원에서 시설 공간의 재구조 요거까지도 이제 기능 보강에 얹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1인실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여러 격리 상황이나 치료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심리 방역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4명 정도의 우울감 또 고도의 우울감, 위험군 의 우울들이 급상승하는 것을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상별 심리 방역 지침들이 빠르게 준비되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운영이 됐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총괄하고 정신건강 인프라를 총괄하는 국립정신병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기존에 정신건강 사업을 해왔지만 조금 더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마련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단순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지역 주민의 심리 지원 이런 이제 방식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 기관들의 노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준비 안 된 대응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있죠. 일단은 기존에 굉장히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많은 취약한 분들이 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을 일단 막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주민 밀착형 재난 대응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이 아닌 방문형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정된 기관의 직원들만으로는 이렇게 지역사회로 나가서 하는 활동은 상당히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제 외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지역사회 물품 지원하는 또 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라든가 기존에 이제 종합 서비스를 지원했던 기관들 또 많은 민간 기관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과제로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온라인 원격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 영역은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심리 정서 또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을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온라인 원격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와 함께 지금 많은 기관들이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 기관에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자치구나 시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좀 공통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이제 함께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많이 지원되면 개별 기관들의 그런 어떤 비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더 그 애쓰는 부분을 좀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상당히 이제 반년 2020년도 상반기에 준비 안 된 대응이라고 봤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방식에서 이제 사회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면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언택트 사회에서의 신공동체 문화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끌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뭐 이것은 개별 국가나 지역을 위한 원칙은 아니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대응 시스템의 몇 가지 원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위기 대응에서 빠지지 않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요,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고 촘촘하고 섬세한 그런 행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민간 기관들의 대응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얹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집합적 다중시설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라든가 인권위 차원에서의 권리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이크로한 레벨부터 매크로한 레벨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차별 금지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별 금지, 사회적 배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조치, 또 국가의 의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구조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현장 차원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는 계속 가야 되죠.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이런 어떤 생활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되면서, 더불어서 언택트 사회에서의 어떤 개입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위원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져 가면 그런 영향력이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심리 방역을 말씀드렸지만 위기 개입이나 심리 지원이 좀 더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희가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한 교민 입국 사태부터 시작된 여러 사회의 갈등 요인들이 이걸 겪으면서 오히려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이 좀 긍정적으로 쌓인 것은 우리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또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저희가 잊을 수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의료기관의 여러 의료진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 굉장히 소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분들을 위한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전문적인 슈퍼비전, 또 법적 보호,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봐야 되고요. 또 학술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삶, 거기에 환경의 이슈를 함께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의 공격에 정말 얼마나 준비를 했고, 때로는 환경을 성장의 논리로 파괴해 오는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공선, 공동체 의식, 이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 이제 나라를 넘어서는 글로벌 상호 의존성, 호혜성, 이런 것으로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이미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그린 소셜워크라는 이런 어떤 학문적 지향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집중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과 노동정책의 대응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은 성재민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과 노동정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통계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해외 각국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향후의 개선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시 고용률 감소 회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1997년 말에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경제위기 때는 거의 고용률이 마이너스 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카드 사태 때 한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금융위기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고요. 지금 코로나는 시작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력으로 떨어져서 지금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고용률이 하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요, 아무래도 위기에 취약한 거는 대졸 이상보다는 이제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 다 그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졸 이하는 이를테면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다면 대졸 이상은 마이너스 한 1%포인트 정도여서 2배가량 더 많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사상지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취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이 과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위기가 나타났던 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카드 사태고, 가운데가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일용직,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이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 중심으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일용직 안에 숙박음식점업이나 뭐 도소매업 이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임시직 쪽에 많고, 이제 일용직은 거의 건설업 중심인 특성이 있어서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요. 과거와 비슷하게 취약한 층 중심으로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과거에는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줄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약 10만 명 정도의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타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그 충격을 주로 조업 단축의 형태로,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조업 단축의 형태로 그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상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들이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견디는, 그렇지만 조업이 단축됐기 때문에 소득은 없는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아마 지금처럼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구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증감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과거 위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1분위가 이제 낮은 쪽이고 5분위가 높은 쪽인데요. 5개로 나눠서 보면은 역시 가장 낮은 쪽에서 가장 전년 동월 대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위 퍼센트인데요. 그 점은 여기에는 지금 가장 최신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19년 1분기 통계를 보면은 1분기에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했지만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아주 미세하게 증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많이 감소하는 이제 타격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시휴직 통계인데요. 일시휴직은 뭐냐 하면은 일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일을 못해서 근로 시간이 없는, 근로 시간이 0인 사람들을 이제 일시휴직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여기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종사상지별로 봤을 때 자영업자가 아까 그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5월에 13만 9천 명이 근로시간이 없는 이제 자영업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주로 조업의 단축 형태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통계를 통해서 또한 확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서도 임시직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산업별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주는지를 보시면 숙박 음식점업이나 아니면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쪽이 이름 말이 굉장히 긴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는 뭐냐면 주로 가사나 간병 또는 미용 이런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면 서비스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숙박음식 교육 서비스업 요 협회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까지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대면 서비스인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를 이 산업별 통계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분배 추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거의 경제 위기들이 보여줬던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소득에 대한 충격이 그러면 소득 분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좀 다릅니다. 경제 위기, 그러니까 97년 말에 그때는 진위 계수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시적인 회복은 있었지만 꾸준히 진위 계수가 증가를 한 2009년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 이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2003년 카드 사태 때 특별히 소득 분배 악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2009년 국제금융 위기 때도 뭐 아주 약간의 진위 계수 증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소득 분배에 대한 타격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금 불평등 추이인데요. 임금 불평등 추이로 봐도 97년과 그리고 그 이후 시기를 보면은 불평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카드 사태 때나 국제금융위기 당시에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로 취약한 층 중심으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로 확인이 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이걸로까지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 닥친 그 전후의 어떤 추세라든지 아니면 위기 당시에 어떤 정책적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불평등의 확대나 지속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6개월은 월당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경미한 참여는 실업급여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조건을 하나 다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되고요. 그리고 월당 80시간 이상 일해야 했었는데 그걸 60시간 이상 일하면 되는, 그래서 주에 한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마찬가지로 계절 근로나 시간제 근로 같은 이제 이런 일자리에서 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한 거고요. 그리고 첫 10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 하한과 상한액도 약 3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수준을 대폭 올렸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타격을 많이 입었죠. 어떻게 했냐면 급여세를 30% 정도 뗐는데 그걸 10%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 보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업 단축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근로 시간을 60% 감소한 이제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임금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요. 근로자는 원래 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전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월 44,000 그 스웨덴 SEK라는 이제 화폐 단위, 그게 이제 상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임금 분포의 약 90%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약 9% 정도가 이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그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 보조하는 이제 그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이를테면 매출이 100% 감소했다. 그러면 고용주의 임금 비용 총액의 90%를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도 근로자 1인당 월 9,500유로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주는, 이제 그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월 1,500유로까지 소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긴급 해고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인 기업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일시해고 또는 조업 축소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이걸로 실업급여를 받는 거는 미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직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임금 부담도 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0인 미만이다 그러면 사회보험료를 100% 면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사실 고용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지급을 할 때요 주당 $600를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4주당 $2,400가 더 붙는 거고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 겁니다. 월. 그리고 기존 실업급여는 연말까지 연장 지원되는 조치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실업부조라는 걸 임시적으로 만들어서요. 기존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도급 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절반액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주당 실업급여 $600 상향은 7월 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500인 미만 기업일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부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요. PPL이라는 그게 이제 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이전 총임금 곱하기 2.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1,000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을 유지하면요, 이 기업들은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6월 말까지 이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서 원래 고용유지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고요. 휴직 시 임금 손실의 80%를 월 2,5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게 영국의 중위임금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임금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련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합니다. 독일, 프랑스는 뭐 원래 이런 제도가 굉장히 충실한 나라인데요. 이 두 나라들도 확대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시사점이 뭐냐? 경제를 일부 파운드 한도내에서 오타입니다. 잘못 들어갔고요. 경제를 일부 또는 상당히 폐쇄한 이제 주요국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한 경제 활동의 축소 또는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 나라들은 기존 실업자 지원 또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거나 수급 조건을 완화하고 평시엔 대상이 아니었던 집단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는 3분의 2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면 3분의 2고 대기업이면 원래 절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를 대폭 상향을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이면 90% 그리고 대기업이면 4분의 3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표에 더해서 최근에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기부직자를 위한 50만 원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최근 만들어서 긴급 고용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이 요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약간 확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국가들은 아직 일자리 창출 정책까지는 하고 있지 못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으로 55만 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의 개선점입니다. 현재 충격이 중장기적 불평등 강화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경제적 충격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업자 소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대상이 아닌 쪽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율 상향 같은 이제 다양한 조치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외국의 경우에는 뭐 상한이 임금 분배 90%라든지 아니면 중위임금 수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이 실업급여 상한인데 그게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중위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액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이 부족한 그래서 여전히 개선점이 남아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는 아무래도 정규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하도급이나 뭐 특고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실업급여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지금 뭐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아직 뭐 고용보험 미가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6개월 일했다는 것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의무가입 대상자는 전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임시직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도 빨리 홍보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지금 의무가입 영역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50만 원이면은 기초 생계비 1인 가구 지원액보다도 사실은 적은 액수들에서 사실 실효가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업급여가 짧은 나라들 대부분이 연장급여를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까지 나가고 있지 못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업 상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지원하는 게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기적인 개선점들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기차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예술인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고요. 특고 종사자를 위한 도입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안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법안이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고용 관련된 사회안전망은 사실 도덕적 해위와 소득 지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은 긴장감을 잘 제도 안에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반영하는 것이 향후에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더 과제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5분 남았는데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한 8분 정도씩 토론하면 이제 발표한 사람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먼저 전북대학의 김윤영 교수부터 토론 한 8분 해주세요. 김윤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을 사실 우리 김창보 대표님께서 의료 분야 전문가신데 제가 이제 초대를 받을 때 좀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떤 사실 뭐 사회 서비스나 비교사회 정책 이런 부분이 제 전공이지만 제너럴리스트로서 정책 전공자로서 정책 전공자로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인데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유형의 역학 모델은 그 SEIR 모델이라고 그래서 치약, 노출, 감염,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코비드 19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로지르면서 또 치약이 나타나고 회복을 했는데 또 susceptible 그 치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로지르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회 의료 역학 모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과병의 어떤 인과성을 추적하는 이런 모델보다는 그냥 생성형 모델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복잡계 이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역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저희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우리 신정우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염병 종과 비감염병 종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감염병이 지금 현재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자원을 이렇게 확보했을 때 평시에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음압 병동이라든가 이 음압 병동이 평시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평시에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실 119 소방 구급대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하면서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권역별 센터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인천에서 그 검사를 받고 유증상자들은 이렇게 소방 구급대가 이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 소방 구급대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그 소방차 노후되고 그리고 소방관의 또 교육 훈련 이동하는 와중에 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좀 바라볼 좀 그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의료는 여기까지만 하고 돌봄 같은 경우에도 홍성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방문 돌봄 서비스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라든가 홍성미 교수님께서도 한번 PT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광역과 지자체 역할이 좀 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지침들이 중앙 정부에서 그 소관 기관도 다르고 접근하는 부처들이 달라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역에서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교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정부에서 그 커뮤니케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커뮤니케어의 어떤 지향점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탈시설화를 통해서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보건과 복지의 어떤 융합 이런 커뮤니케어의 방향성과 지향성은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커뮤니케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커뮤니케어 우리가 처음에 지향했던 바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하나의 체계고 시스템에서 이해되는 이런 돌봄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하나의 사업으로 좀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앞으로 더 코비드-19 팬데믹을 맞아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린 소셜 워크이라고 홍성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신선한 접근이고 저희 그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좀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성재민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지금 사실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돈이 이제 시중은행에게 좀 취약한데 지원해 달라고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 이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어쨌든 신용이 있어서 나중에 회수 가능한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뭐 단순한 비근한 예로 주가를 보더라도 저희 개인들도 삼성 주식을 더 선호하지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 취약한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한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정부의 어떤 의지와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에서 여러 가지 단기, 중장기 그 노동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고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몇 주에서는 이 상병수당이 도입이 돼서 시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병수당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병수당은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노동자가 업무 외 그 휴식을 좀 휴가 이 실 권리를 좀 법적으로 좀 먼저 보장하고 그리고 또 유급 병가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또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서 그 가장 중요한 논의는 개인 소득 자료가 국세청 그 납세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그 개인, 지금 현재 뭐 실업 부조 이런 것들은 가구 단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에서 이런 소득 지급이란 이런 것들을 개인 단위로 먼저 이게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국세청 자료 이것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용 쪽에도 뭐 요구를 하면 아마 충분히 그건 제공될 거로 믿습니다. 자, 다음 토론자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김창보 대표께서 토론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보입니다. 오늘 지금 상황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이제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와 상당한 기간을 좀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 아니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짚어주신 주제가 크게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 그리고 또 노동정책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실업 보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정말 지금 꼭 짚어야 할, 시기적으로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각각의 주제를 놓고 토론해야 할 만큼 굉장히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좀 좋았지만 좀 그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그 아쉬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조금 더, 그리고 또 여러 자리에서 많이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는 토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응급의료 관련해서 경기도의 사례, 그리고 명지병원의 사례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응급의료의 현실도 잘 표현해 주셔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메르스처럼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양상은 다릅니다만 여전히 병원의 관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그러니까 일단 환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 환자 간의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병원에는 외래나 출퇴근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전파될 확률도 상당히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한 자에게 감염이 되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의 관리가 코로나 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명지병원의 사례가 응급실과 병원의 동선을 이제 구분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가을철에 지금 독감과 이것이 그 코로나가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호흡기 환자들을 좀 구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의적절하게 명지병원의 사례는 제시되어서 다른 병원에 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한편으로 이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세컨 웨이브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상 지침이 바뀌면서 경증 환자를 퇴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병상 압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감소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도 확보된 병상에 비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의 비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그 여유 병상을 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세컨 웨이브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철 독감과 관련해서 일반 호흡기 감염성병 확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복지부가 안심호흡기 클리닉을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건축의 그 병원과 의원의 건축 구조, 공간 등의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많아서 이거 확보가 생각보다 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주제인데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해법과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지금 이제 세컨 웨이브에 대한 대응 또 장기화에 대한 대응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코로나 대응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진료의 공백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사실 통계청의 발표에서 보면 그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1사분기 조사망률이 2018년에는 5.8명, 1000명당이요. 2019년에는 5.7명인데 2020년에 6.0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실은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혹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일반 환자의 진료가 좀 소홀히 됐거나 공백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유보하거나 늦추어서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면서 대응책을 가져야 이 포스트 장기화라든지 세컨 웨이브에 대한 대응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홍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참 공감이 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시설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좀 오픈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좀 감염 예방을 하면서 오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서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좀 그 감염 예방을 하면서 운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현재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안전한 돌봄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방법을 좀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가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당장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다가오는데 사실 폭염 때문에 그 노인정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년에 보면 무더위 쉼터로 기능을 해 왔는데 근데 이게 그 노인정이 아직 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두면 폭염으로 인한 노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노인정을 오픈하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또 이런 이제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인정이 무더위 쉼터로 기능을 해야 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짚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걱정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고용 유지와 소득 지원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소득 베이스로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로 주장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아프면 쉰다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아프면서도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 바람에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병수당 유급병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된다고 해서 아프면 쉰다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여러 조건이 이제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문과 함께 논의하면서 아프면 쉰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걸 정책적인 목표로 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종합적 다분야적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저도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지금 상명수당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아마 정부 내에서나 딴 데서도 이제 뜨겁게 지금 논의될 것 같은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병수당과 실업급여 이게 다 이제 자영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영자 문제가 관련되죠. 자영자들의 뭐 소득 신고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마 소득 신고하는 면에서는 유럽 국가들보다 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전부 카드 사용하고 또 현금 카드까지 이제 우리 그런 제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걸 필요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실제 이제 신고 행가하고 이제 그걸 보험료 부과하고 이런 거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제 이런 건 같이 좀 이제 실업급여만 생각할 때 하지 말고 이때 이제 상병수당과 같이 걸릴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걸 이제 자영자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 제가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이 명지병원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생겼을 때 서울대병원도 겁이 나서 환자 진료를 꺼렸습니다. 그랬을 때 명지병원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지금 김창호 박사 이야기가 동선 구분 그 이야기인데, 완전히 신종플루 환자하고 기존 환자하고 동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병원 마당에 그 컨테이너 박스 3개를 갖다 놔놓고 신종플루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아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병원도 그래서 서울대도 환자 받고 이제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 터질 때도 이제 이 병원에서 이 질병보다 먼저 메르스가 일어날 거라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 그건 뭐 WHO 같은 데서 보고가 다 되니까 이제 조금 소위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이 제일 먼저 이제 환자를 접촉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지난번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럴 때는 이렇게 확 퍼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명지병원 노력으로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이 이제 코로나 이게 터졌을 때는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인명 교수 발표 안에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 나오는데, 이 지방으로 갔을 때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그걸 놓고 어떻게 발표를 하고 대처를 이야기하지 실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닌데 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2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 이 코로나 끝날지 모르니까 다시 번지고 이럴 때 소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면 소위 지역 단위로도 바로 병상을 배치하고 뭐 동선 구분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병원에 공공병원에 병상이 모자라면 민간병원에 같이 이게 사전에 좀 말하자면 이 도상 훈련들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상 훈련 같은 게 이제 지방 단위로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 것들이 지역센터 이런 것도 있다면 소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에서 남긴 이제 두 가지 좋은 점은 의료 이용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제 바람직한 거는 경증은 줄었는 건 좋은데 보니까 통계 보면 중증이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경증 환자 준 것보다 이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아까 김창호 박사 이야기로 조사망률이 2020년도에 지금 6.0까지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거하고 좀 관계 있을 거다. 그래서 경증 환자가 주는 거는 좀 앞으로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특히 응급실 이용해서 이제 보면 상당히 응급실 이용이 옛날보다 상당히 해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좋은 점은 좀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중증 환자 이거는 조금 더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께서 네. 네. 우선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주신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기보다는 그냥 쭉 토론을 들으면서 가졌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발표에 직접 참여해 주시 못하고 제가 이제 김인병 교수님을 대신해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라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신 것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면 그 점은 좀 먼저 사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저희 이규식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명지병원의 사례, 과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교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잘 보완해서 정리해 주셔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뼈아픈 경험이 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안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비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이 감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뭐 일정 부분 그 일반 환자의 어떤 진료 공백 문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의료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국가의 숙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한 의료를 이용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중증인 경우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니드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도 관리를 하고 개인도 관심을 좀 늘 높여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윤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음압병상 문제 역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들이 현재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이 되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뭐 수가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관리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노고들을,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를 떠나서 119와 그리고 이제 응급의료 시설의 어떤 연계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 분류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교훈, 그리고 앞으로 갖춰나야 갈 어떤 정책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의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뭐 발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위기가 오면 항상 가장 취약한 쪽에서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충격을 완충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런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제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또 주는 시사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제가 논의들을 좀 약간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임금근로자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쪽은 사실은 가입을 잘 못하거나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한테는 그게 이제 노동 비용 증가로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회피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로 확산이 되더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버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제 공식 부문에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오히려 가입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정비를 해 나가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과제를 우리한테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주제에 관련한 토론에서 김인영 교수님께서 이 대상별, 시설 유형별 관리 방식의 문제점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이 옳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저는 현재 이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내용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런 동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지향점은 맞지만 현재 선도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더 시스템 중심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전반적인 그동안의 제도적 장애물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면서 이제 선도 사업에서의 그런 어떤 에비던스를 좀 더 제도화하는 쪽으로 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수인 시설, 생활 시설의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보호라는 것이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그런 상황이 됐지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와 안전이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다수인 시설이 생활이든 이용이든 충분히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감성이라든가 기준을 좀 상향하는 그런 계기가 아마 이번에 저희가 많은 함의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서 주제 1 신종 감염병과 보건복지 체계 대응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 토론실 두 분 토론자